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투표율이 막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의 돼지 농가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긴급 매몰 처분과 함께 이동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할 경우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돼지고기 가격이 더 뛰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10,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 총리는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검사와 치료제 처방이 원스톱으로 하루에 이루어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이만 기준으로 삼아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했듯이 경영계는 고용 불안을 우려하며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관련 줄 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KT 전현직 직원 1,000여 명이 앞서 제기한 대규모 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참전했던 이근 전 대위가 오늘 아침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부상을 입은 이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추후 일정을 잡아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일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미국 주도로 마련된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현 상황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반대하며 불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제8회 지방선거 그리고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은 2.6%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투표소 차례로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혜리 기자 어디에 있습니까? 네, 서울 제2태원 1동 선거사무소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허성준 기자가 있는 곳은 어디죠? 네, 대구 동구 효목이동 사전투표소입니다. 네, 그럼 먼저 서울에 있는 사전투표소로 가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그곳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으로 점심시간을 앞두고 시민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제 뒤로 보이시는 투표소 안에는 시민들의 행렬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전국 사전투표율은 2.6%로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0.6%포인트 높습니다. 서울은 전국 평균에 살짝 못 미치는 2.4%, 경기와 인천은 각각 2.2%와 2.3%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 상징성을 갖게 된 용산은 서울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2.3%입니다. 서울 유권자는 전국 837만 8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만큼 서울시 살림을 이끌어가게 될 서울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권수정, 기본소득당 신지혜, 무소속 김광종 후보까지 모두 5명이 출마했습니다. 서울시장 4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인천시장 출신의 국회의원 5선을 지낸 송영길 후보가 막판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투표를 마친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부모를 모시고 온 자녀와 인근 직장인, 동네 어르신들까지 투표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쪼개 사전투표장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지방선거를 돌이켜보면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높았던 적은 거의 없었는데요.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지난 대선 이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관심도가 좀 더 높을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오늘은 사전투표를 할 수 없고 내일 오후 6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상 확인을 위해 투표 안내 문자와 이름이 적힌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양성 통지 문자를 투표 전에 보여줘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허성준 기자, 대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한두 시간 전까지 출근하기 전 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다소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현재 대구 지역 140여 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투표율은 높지 않습니다. 대구의 현재 투표율은 1.8%로 전국 평균 2.6%보다 낮습니다. 광주는 2.2%고 경남은 2.7%입니다. 앞서 오전 9시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남 양산 하북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투표는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구 경북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은 곳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인재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를 큰 폭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4년 전 탄핵 정국 속에 대거 당선됐던 민주당 현역 지방의원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접전 지역도 정책 이슈도 없는 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대구 경북 유권자들의 관심 또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북 일부 지역의 상황은 다릅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가 있는 곳인데요. 인지도 높은 일부 무소속 후보들은 인물론과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며 국민의힘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경북에서 무소속 돌풍이 현실화될지와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두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계속 잘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대구였습니다. 여야의 주요 후보들 또 지도부도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방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사전투표를 했다고요? 네, 먼저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가족들과 용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진정한 민심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심은 여론조사에 표현되지 않는 게 많다고 봅니다.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광진구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서울은 계속 뛰어야 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 변화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사전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네,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이른 아침 배우자와 수원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일꾼을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능력 있는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과연 올바로 된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또 일머리로 추진해 옮길 수 있는지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금방 평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쟁자인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지역구였던 성남 분당에서 배우자와 투표를 했습니다. 박빙인 상황인 만큼 끝까지 처절하게 임하겠다면서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완성이 이번 경기도 도지사 선거의 승리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 있는 정부 여당 후보로서 제가 꼭 승리를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이기고 있습니까? 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국으로 흩어져서 대대적인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경남과 충북, 강원을 모두 훑는 강행군에 나선 상황입니다.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은 강원도 원주에서 선대위 현장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지지층이 몰려있는 대구 경북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도권의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은 이 격전지 경기도를 찾았는데 성남 분당갑에서 안철수 후보와 맞붙게 된 김병관 후보에게 힘을 싣는다는 계획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천으로 향해서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등을 돕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오후에 인천 계산역에 모여서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와 집중 유세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요. 네, 앞서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 어젯밤 늦게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를 포함한 쟁점들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전에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사실상 오늘이 데드라인인 상황인데요. 예결위 여야 간사가 추가 협상에 나설 예정이고 낮 12시에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간의 막판 회동도 진행이 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협조를 촉구하면서 민주당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완전한 손실보상이 추경안에 담겨야 한다면서 이 선거를 위한 생색과 겁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까 소리가 잠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차별적인 조항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후보의 재산 신고 대상에서 혼인한 딸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나눠준 선거사무 안내서입니다. 안내서에는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그리고 세금 납부 실적을 모두 공개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직계비속 여자와 외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공직선거법에선 친가와 외가, 그리고 결혼한 아들과 딸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출마자가 마음만 먹으면 혼인한 딸이나 외가에 재산을 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만이 우리 가족을 이어나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구시대적인 내용들이 담긴 내용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공직 후보자들이 혹은 선출된 공직자들이 이 혼인한 딸이나 외가를 통해서 재산 은닉이나 선거에 남은 차별의 흔적은 또 있습니다. 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촌 비속이라면 누구나 명함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을 선언했는데도 결혼하지 않았거나 가족이 없는 후보자는 그만큼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직계존비속을 선거운동원 수 자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내가 어떤 가족과 함께 사는지 혹은 가족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불공정한 측면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명함 관련 법 조항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수 재판관은 법이 합리적이라고 봤지만 이정미 재판관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유무라는 기준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선택과 무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5년에 뒤늦게나마 호주제까지 폐지된 마당에 선거법이 시대 흐름을 못 쫓아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호주제 폐지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 흉터를 바꾸자는 그런 의미 아니었겠어요? 근데 사실 아직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은 고쳐야죠.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건 지난 1994년. 30번째 생일을 앞둔 만큼 시대 흐름에 맞게 질적으로도 성숙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대통령 비서실은 정책 위주여야 하고 인사정보는 다른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직접 해명한 것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사전 컨트롤 타워나 옛날 특감반 이런 거 있죠.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 안 하고 그리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위나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 수집 있죠. 그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는 직접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안 하고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료가 축적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입니다. 사료값 급등으로 오르고 있는 돼지고기 값이 더 오르진 않을지도 걱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도 홍천 ASF 발생 농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돼지 사육 농가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라졌는가 했는데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라고도 불립니다. 일단 백신이 없어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입니다. 돼지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질병인데요. 제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농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지금 방역에 들어갔던 차량이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곳 농장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에 있는 돼지 사육 농장입니다. 농장에서 기르는 집돼지에서 ASF가 발병이 확인된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지난해 8월 강원도 고성 그리고 지난해 10월 강원도 인제에서 발병한 후 겨울을 무사히 보내 다소 안심한 상태였는데요. 어제 아침 농장주가 집돼지 4마리가 폐사한 것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가 부감한 결과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같은 농장 다른 돼지 혈액 검사에서도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해당 농장은 애초 돼지 1,500여 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장 확인 결과 1,170여 두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방역 인력이 투입돼 오늘 새벽부터 매몰 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병 원인은 확인됐습니까? 네, 이번에도 방역당국은 감염 멧돼지를 유력한 전파 매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의 경우 그동안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북, 경북에서도 꾸준하게 감염이 확인됐었는데요. 특히 강원도는 지난 2019년 10월 이후부터 발견된 ASF 감염 야생 멧돼지가 1,600마리가 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감염이 확인된 농가 주변 1km 떨어진 곳에서 일주일 전인 지난 20일 야생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야생 멧돼지에 이어 사육 집돼지 감염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비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강원과 경기 지역 양동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에는 내일 오후 6시 반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축을 위한 출하나 분뇨 반출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발병 농장에서 가장 가까운 농장이 3km 밖에 있는데요. 예방적 매몰 처분 없이 홍천 지역 돼지 농장 15곳, 돼지 15,000여 마리에 대해선 긴급 정밀 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 지역 돼지 농장 200여 곳 전체, 돼지 51만여 마리에 대해서도 ASF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홍천 ASF 발생 감염 농장 앞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신규 환자 계속 감소세, 이틀째 10,00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이 원스톱으로 하루에 이루어지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고위험군의 대응 절차가 빨라진다고요? 네, 한덕수 총리는 오늘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모두 발언에서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이 원스톱으로 하루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얻은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토대를 만들고 관련 연구와 보건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현장의료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강원도 홍천군 돼지 농장에서 7개월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것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에 신속한 방역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그렇군요. 확진자 현황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2,200여 명 적은 16,584명입니다. 이틀 연속 10,000대를 유지했는데요. 금요일 기준으로 10,000대를 기록하기는 지난 1월 28일 이후 17주 만입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서는 8,000여 명, 2주 전보다는 15,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환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도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6명 줄어든 207명으로 9일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40명으로 4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4,103명으로 치명률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나이만 기준으로 한 임금 피크제는 무효다. 어제 대법원이 첫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KT 전현직 직원들이 앞서 제기한 관련 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어제 대법원 판결로 임금 피크제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T 전현직 직원들은 이미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KT 전현직 직원 1,300여 명은 지난 2019년과 이듬해 회사를 상대로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면서 제도 시행으로 깎인 돈을 각각 1,000만 원씩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KT는 지난 2015년 3월 노사 합의로 임금 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에 KT 전현직 직원들은 노조 조합원 총회 없이 밀실에서 임금 피크제 합의가 체결됐고 영문도 모른 채 10%에서 40%까지 임금이 강제로 삭감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 있습니다. 다음 달 16일에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애초 어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연기가 된 겁니다. 재판부가 어제 나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어제 그 대법원 판례가 이제 특정한 직장에 대해서 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온 판결 이유를 이 소송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가능합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의 쟁점을 먼저 보면요. 노사 합의로 임금 피크제를 시행을 했어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많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을 위반해 무효가 되는지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연령 차별 금지 규정이 권고 규정이 아니라 꼭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고 못 박으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나이 많을 기준으로 한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효 여부를 가리는 기준도 제시를 했는데요. 임금 피크 제도의 정당성과 노동자들의 불이익 정도 그리고 업무량 감소와 같은 대상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KT 역시 어제 대법원 판결 대상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정년 보장과 경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업무량 감소나 내용 변화 없이 나이 많을 기준으로 만 56세부터 10%씩 임금을 깎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판결로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재고를 목적으로 일정 나이 이후에 대해서만 임금을 삭감한 조치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노동자가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업무량 감축과 같은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은 KT 전현직 노동자들에게도 유리한 점이긴 합니다. 네, 그럼 변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 대상인 전자기술연구원은 임금 피크제 도입에 따른 업무량 감축 등의 후속 조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KT 임금 피크제 노사 합의에는 고려할 만한 조치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임금 피크제 적용 노동자에 한해서 정년퇴직 이후에도 이른바 시니어 컨설턴트로 다시 고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임금 피크제 시행에 따른 사기 진작 등을 위해서 회사 이익 배분 기준을 낮춰서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기회가 기존보다 더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어제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점이라서 KT 전현직 직원들의 재판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또 KT 전현직 직원들은 임금 피크제 합의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저희가 잠시 뒤에 법률가의 더 자세한 해석, 설명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었던 인물이죠. 이근 예비역 대위.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이 씨는 무릎 부상 때문에 돌아왔다면서 치료 후 더 열심히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입국한 이근 씨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 씨는 오늘 7시 반쯤 폴란드에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입국장에서 취재진을 만난 건 9시 20분입니다.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무거운 표정으로 입국장을 걸어 나온 이 씨는 취재진을 만나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문제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갔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범죄 행위를 봤다며 전쟁에 참전한 건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우크라이나에 가고 싶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그는 지금도 우크라이나군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면서 치료를 받기 위해 온 거고 마음은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쳐서 회복하기 위해서 또 치료받기 위해서 여기로 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은 돌아가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싸워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전투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의 경과하고요. 어디를 어떻게 다친 것인지도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UDT로 알려진 해군 특수 전전단 출신인 이 씨는 지난 3월 초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에 맞서겠다며 출국했습니다. 국제의용군으로 활동하던 이 씨는 3주 전쯤 전쟁터에서 양쪽 무릎을 다친 뒤에 재활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귀국을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이 씨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서도 수술을 해야 할 수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십자인데 찢어졌습니다. 양쪽 찢어졌고 왼쪽이 더 심하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군병원에서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수술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꼭 해야 되면 우크라이나에서 하지 말고. 네, 이제 이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네, 여권법 위반 혐의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13일 이 씨가 출국하기 한 달 전쯤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 경보 4단계, 즉 여행 금지를 발령했습니다. 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여권법 위반 대상이 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여권을 반납하는 등의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일단 인천공항에 수사관을 보내서 이 씨를 만나서 부상 정도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서 즉시 출국 금지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치료 경과와 경강 상태를 고려해서 추후 조사 일정을 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경찰에 협조해서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권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통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갔어요. 그래서 물론 법은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네, 이 씨는 우크라이나의 시민권 제한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긴 했지만 자신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벌금이나 재판을 피하려고 시민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대북 제재를 통과시키면서 ICBM급의 도발이 계속되면 추가 제재를 한다는 단서까지 달았지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를 저지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미국이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3월에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준비해온 추가 제재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끝에 북한이 또 미사일 시험에 나서자 의장국인 미국이 즉각 행동에 나선 겁니다.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량을 줄이고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단체 라자루스를 제재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안보리의 침묵이 북한에는 도발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며 지금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We cannot allow the DPRK to normalize these
unlawful and destabilizing actions, nor let the DPRK divide the Security Council and exhaust our capacity to respond decisively.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제재가 현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라리 추가 제재 대신 기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Facts have also shown that reliance on sanctions will not help to resolve the peninsula issue. Security Council sanctions are a means, not an end. 결과적으로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안보리 회의 후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This resolution was an opportunity to restrict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advancements. Unfortunately, the bottom line is that we missed this very opportunity because of the decision of two council members. 이번 안보리 회의는 2017년 12월 대북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첫 대북 제재안 표결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사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네,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총격으로 어린이 19명 등 2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위로전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로와 희생자들의 명복을 바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잇단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정책 수단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확장 억지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는 미국 핵심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현지 시각 26일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 윌슨 센터 토론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지 확대에 합의했지만 북한의 도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우리가 일정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사용에 있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보다시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분명한 요구가 있으며 관련한 논의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틀 전 ICBM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 줄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4번의 무력 도발 이후 계속 침묵하고 있어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했다며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록버스터 영화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발사 영상도 전파를 탔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나면 보통 그 다음 날 관영 매체를 통해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사를 내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이런 관행이 깨졌습니다. 이달에만 4차례 무력 도발을 이어갔지만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에 보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침묵하는 배경을 두고 우선 이미 개발된 미사일의 부분 성능 시험에 불과해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로우킬로 가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개량된 미사일의 시험이 아니라 개량을 위한 부분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 노동신문에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굳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ICBM 쐈다는 자체만 해도 한국과 미국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그다 대고 또 나팔을 불어대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확장 억제 강화에 맞서 미사일 발사라는 행동을 통해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핵실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어제 주목되는 판결이 두 건 나왔죠. 우선 조금 전 KT 소송으로 이어진 나이만 따지는 임금 피크제 무효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를 반복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두 건의 판결은 좀 예상했던 겁니까? 아니면 좀 뜻밖이었습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되기도 했고 일부는 상당히 파격적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일부입니까? 윤창호법이 전면적으로 위헌이 결정된다는 것, 작년 유사한 결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만 이 부분까지 위헌 결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법 정비가 시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음주운전이 반복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우려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네, 우선 임금 피크제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부터 우선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과거의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고령의 근로자를 상대로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 고용 불안이 상당히 야기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 문제화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임금 피크제입니다. 예.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을 연장해주는 제도가 임금 피크제입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2016년에 고령자 고용법이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합니다. 혹여나 사업장에서 그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의무적으로 60세로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예. 이 법안의 시행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임금 피크제 확대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만큼 정년이 연장되었으므로 그 대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것인데 비판도 많았죠. 사실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그리고 임금이 삭감되었을 때 그 삭감된 재원을 바탕으로 신규 채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공공기관은 이 제도를 온전히 다 도입을 한 상태이고 사기업도 현재는 50% 이상이 넘는 비중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판결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떤 법, 어떤 조항을 근거로 어제 대법원이 판결한 것인가요? 일단 고령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신규 채용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의 임금 피크제, 이 제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히 고령자 고용법상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과 충돌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즉 고령자 고용법에 따르면 여러 분야에서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채용뿐만 아니라 퇴직, 보직 그 외에도 임금과 복지 부분에서도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A씨는 1991년에 B연구원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당시 이 연구원의 노조가 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A씨가 2009년 1월에 만 55세가 되면서 이때부터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임금 피크제가 적용돼 임금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업무 강도도 동일했고 업무 내용도 대동소이했으며 오히려 55세가 넘어서게 됐지만 55세 미만자와 비교했을 때 실적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임금만 삭감하게 된 것이지 임금 피크제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이후에 그동안 삭감되었다는 임금분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소를 제기해 왔고 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상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나이를 이유로 채용의 차별이 있을 때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나 임금의 차별이 있을 때는 따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규정은 특별히 강행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고 강행 규정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노조가 회사와 합의를 통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 그 취지는 존중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 고용자 고령법의 규정 취지 그리고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비춰보면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 즉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상의 불평등에 관한 규정도 강행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설사 노조가 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그 취지를 강행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볼게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기준을 어제 대법원이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도 함께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급심 판결을 통해서 더 구체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어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임금 피크제의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신규 채용을 확대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즉 임금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허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대상 조치의 적정성,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에서 상당한 부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가, 임금을 삭감해서 감액된 재원을 바탕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했는지 여부도 두루 살펴야 하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임금 피크제 제도의 도입 취지만으로는 강행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라고 해서 전부 다 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기준들에 충족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건데 네네. 실제 지금 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실제 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고령자 고용법이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통상 기업들은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네네. 이 사안에서 문제된 경우는 정년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피크제가 도입하면서 정년이 확대되지도 않았는데 임금만 삭감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임금 피크제 도입 자체가 강행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취지입니다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예. 통상은 55세를 정년으로 하였다가 60세로 정년을 연장해 주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의 경우에는 그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정년을 유지하는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는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관련 하급심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경우에 사업장별로 재협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미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 내에 따라서 그 조정안에 대해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회사 측 입장에서도 정년을 일부 더 연장해 주거나 재고용을 조건으로 기존의 임금 피크제를 유지하여야 그 효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업무량을 일부 줄여주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판결을 예상하지 못하고 단순히 임금 피크제만 도입해 둔 채 업무량을 줄여주는 일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아까 그 이번에 이제 소송 낸 분은 1억 3천만 원을 이제 다 돌려줘라라고 했다는데 이 임금에 대한 그 채권은 3년이라면서요? 그 유효 기간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긴 합니다만 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퇴직한 때로부터 3년이라고 곧바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시점을 오늘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즉 과거에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양측 간의 입장 차이로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었다면 곧바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채권 행사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 다음부터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본다면 온전히 인정된 임금 채권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밀린 건 그럼 다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 그 변화는 또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윤창호법의 조항이 위헌이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는데 일단 윤창호법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실까요? 윤창호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을 법정형 가중한다는 것. 두 번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완화했다. 즉 조금만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포섭되도록 만들었다. 또 한 가지는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 그 법정형을 가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도로교통법상 위헌 판결의 내용은 전체적인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 내용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중에서도 음주 측정 거부 내지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반복한 경우에 그 경우에 한정해서 법정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입니다. 즉 윤창호법의 일부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 이상 음주를 반복했거나
측정을 거부했거나 그런 경우는 가중 처벌한다. 그 조항이 이제 위헌이다. 네네. 헌법에 위배된다. 네, 그렇습니다. 헌법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위배된다고 판단한 겁니까? 책임과 형벌 법규 사이에 체계 정합성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표현이 다소 어려운데 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경우를 합산해서 2회 이상인 경우에 상당히 가중해 처벌해 두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의 일부로서 마련된 것인데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이 보기에는 통상 특가법상 강도나 절도의 경우에도 재범 시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경우에는 통상 형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의 범행이 반복될 경우에만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윤창호법 조항은 기간의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최근에 음주 측정 거부를 했다고 해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둔다면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음주운전의 양태도 상당히 다양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낮을 수도 있고 부득이하다는 표현은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당히 높은 법정형 하한 2년 이상의 윤창호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음주운전자에게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사안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일괄적인 처벌 규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반대 의견은 있었습니다. 윤창호법 사건으로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 상황이었고 그리고 비난 가능성에 비춰보거나 음주운전의 재범 가능성에 비춰본다면 따로 체계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 더더군다나 법정형의 상한을 2년 이상으로 정해두긴 했습니다만 법관이 재량을 통해서 충분히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2인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네. 6인 이상 즉 7인의 위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위헌으로 그대로 결정이 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작년 11월에도 헌재가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는 두 차례 음주운전의 경우를 두고 이야기를 한 거죠. 동일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작년 11월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음주운전을 2회한 경우에 한정해서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위헌 판단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만 판단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2회 음주운전에 한정해서 위헌 결정이 났던 이유가 음주 측정 거부 사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즉 2회 음주운전한 사람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번에는 음주운전 1회, 음주 측정 거부 1회, 즉 음주 측정 거부가 혼재된 사건의 당사자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기 때문에 네. 동일 조항을 대상으로 한 번 더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작년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번에도 동일하게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윤창호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편의상 윤창호법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실제로는 이제 도로교통법에 이 조항이 있는 것이 148조에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헌 판단을 받았으면은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률의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법자가 신속하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대로 개별적으로 그 경우를 나누어서 법률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를 하거나 아예 검사가 이 조항이 아니라 단순 음주운전 내지는 단순 음주 측정 거부에 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합니다. 즉 법정형은 낮겠죠. 그 처벌 규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아 형 집행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그 절차에서 법정형이 낮은 단순 음주운전이나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다시 법률을 적용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 이번 결정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법감정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그 우려는 타당합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무조건 재범 처벌 규정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해 두거나 그리고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법정형을 차등해서 규정하게 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다소 윤창호법을 제정할 당시에 법정형 상한에 매몰돼 이 부분을 세심하게 건드리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 부분을 차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윤창호법을 개정한다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도 분명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그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음주운전의
그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충분히 법률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수정 보완 입법이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로 복역하다가 가출소한 지 석 달 만에 전자발찌 끊고 여성 살해했던 강윤성에게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강윤성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어제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 가운데 3명이 사형을, 6명은 무기징역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사형에 대한 판단, 그리고 배심원들 다수가 무기징역형을 요청한 의견 등을 감안해 이보다는 한 단계 낮은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강 씨 측은 살인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가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노리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결정한 뒤에 소송에 참여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피해자가 1,600명을 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랜 세월 국가폭력의 기억에 고통받아왔다며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총탄에 맞은 이광영 씨. 5.18 진실을 알리려 애써왔지만 총상 후유증에 악몽까지 계속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왔습니다. 부시청 사거리에서 연발로 쏘는 송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저는 이제 척추에 총상을 입고 지금 휠체어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씨와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한 5.18 피해자는 50명에 달합니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유족까지도 이른바 폭도로 낙인 찍히는 등 험한 세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한 뒤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년여 만에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1,6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5.18 단체는 국회와 사법부가 유공자와 가족이 당한 인권 침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의 고통은 잊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그러한 고립에 대해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 뭐 가짜, 빨갱이 뭐 이런 여전히 매도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유공자로 애우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왜곡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 예우의 방향은 잡혔지만
고령의 피해자들에게는 법원이나 국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오늘은 낮 동안 쾌청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예년 이맘때처럼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남부지방은 대구가 30도까지 오르는 등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는 다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오후 한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뒤 뉴스앤이슈 2부가 계속됩니다.